재무행정의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과정은 맨 처음에 예산의 편성, 그 다음이 예산의 심의, 그리고 예산의 집행, 마지막으로 예산의 결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이런 과정을 예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산 편성부터 보도록 하죠. 교재 3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3절 예산 과정입니다. 예산은 정부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국회가 편성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고요. 결산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 결산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예산 기능이 완결되게 됩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을 작성하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절차를 보시면 이 예산의 편성 절차는 국가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이 편성 절차를 섞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예산의 편성 절차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교재를 보면요. 398페이지 맨 첫 번째 1번이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두 번째가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가 있고 세 번째가 예산 요구서 제출 그리고 네 번째가 예산 요구서 사정이 있고요. 399페이지 5번에 예산안 확정, 국회 제출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요. 1번의 그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관세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즉 중앙관세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기한이 매년 1월 31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1월 31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가 되는데 이것은 기재부 장관이 이제 중앙관세장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 기한이 매년 3월 31일, 그 3월 31일도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산안 편성 지침이 통과가 되는데 실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상식 좀 생각해 보면 편성 지침이 통보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다음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이런 과정으로 얼핏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그런 점을 노려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중기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 통보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예산 요구서 제출인데요. 예산 요구서는 중앙관세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되겠고요. 5월 31일, 5월 31일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산 요구서 사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정은 맨 윗줄, 오른쪽 맨 윗줄입니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에 담긴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예산안 확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대통령의 승인 해가지고 회기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 예산의 편성 절차가 됩니다. 그 편성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절차 순서가 중기사업계획서가 먼저 제출되고 그 다음이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들어가서는 예산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산 심의는요, 교재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는 그 마찬가지로 절차가 되는데요. 절차를 맨 밑에 줄 4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1번의 안건 제출,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번에 오면 시정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제출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인데요. 예비심사가 밑줄 그으시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심사죠. 격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예비심사, 종합심사 밑줄 그으시고요. 그래서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4번에 이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결위 위원들은 위원수가 50명이고요. 그리고 임기는 1년입니다. 여기에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1년이다. 이렇게 전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결위는 상설위원회로 격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설위원회입니다. 상임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가 아닌 상설위원회로 격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본회의 의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오른쪽 403페이지 맨 밑줄하고 그 다음 줄은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 2개 합니다. 자, 예산은 법률과 달리 공포를 효력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정부에 의한 거부 제도도 인정이 안 됩니다. 오직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확정된다. 거기까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심의 과정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안 마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안 마치면은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부할 수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주체를 기억해야 되는데 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장이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결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경우 상임위가 삭감한 것을 정액할 경우하고 새 비목을 설치하려고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너무 졸속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 집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404페이지가 되겠고요. 예산 집행입니다. 그 집행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설명할 예산 집행의 신축성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교재에서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수입을 조달을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른쪽 2번의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예산의 배정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 하면 거기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산의 재배정입니다. 재배정은 누가 하느냐? 중앙관세의 장이 누구에게? 하급기관, 산하기관에게 위임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가 수입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집행,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산 집행의 신축성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산 집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통제 방안이 있고 신축성 유지 방안,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방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의 배정, 방금 설명했던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예산의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해당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혹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은요, 완성하는데 2년 이상 소요되고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추가되는 것이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이런 경우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이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통제 방안에 속하고 이에 대비해서 예산 집행의 그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설명할 이용이라든지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예산의 이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또 예비타당성 조사 있었잖아요. 예비타당성 조사도 언급했습니다만 간단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총사업비가 가로 원 이상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가로 원 이상 얼마 이상?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500, 300 신규 이런 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경제적 분석이 있고요. 정책적 분석, 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경제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고요. 또 민감도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정책적 분석을 여기 해당되는 것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또는 지역 균형 개발 또는 재원 조달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책적 분석. 정리하면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은 500, 300 신규이고요. 그 밖에 사회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를 주로 하는데요. 경제적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을 하는데 경제적 분석에 포함되는 주요한 것으로서는 비용 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재무성 평가도 하고요. 정책적 분석에 하고 있는 게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역 균형 개발, 재원 조달 가능성 이런 등등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연계해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축성 유지 방안 교재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40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용이 있거든요. 이용,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용입니다. 교재 보시면 406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죠. 이용에서 한자로 이용입니다. 이자가 이사할 때 이자입니다. 자, 이용이라는 것은 장관항 밑줄 긋습니다. 장관항부터 말한다까지. 그러니까 장관항이 입법 과목이 됩니다.
그 나중에 설명할 세안하고 목이 행정과목이고요. 이용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전용은 국회 의결은 필요 없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파트를 달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입니다. 여러분, 신축성 유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 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용과 전용을 보겠습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말하고요.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입니다. 이용부터 설명하면은, 이용은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전용은 불필요하다.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전용이 애당초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용과 전용은요, 우리가 전에 예산의 원칙을 공부를 했죠. 그 중에 한정성의 원칙 있었습니다. 한정성의 원칙 안에도 보면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용과 전용은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외가 되고요. 특히 그 전용은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예외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7조에서,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이체를 보면요. 예산의 이체는 정부 조직 개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부서하고 B 부서를 통합해서 C 부서를 만들었다면 A 부서가 이전에 쓰던 그 예산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활동 그 자체는 계속 유지되니까요. 그럼 A 사업이 쓰던 예산, B 기관이 쓰던 예산을 다 C 기관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예산의 이체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 소집법 개편으로 인해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그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예산의 이체라고 합니다. 국회 의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2월이 되겠는데요. 예산의 2월은 사고 2월이 있고 명시 2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그 이체 부분에 지문을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시죠. 정부 조직법 개정 등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의 이용 그리고 이체를 할 수 있다.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체는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것은 당해 회계년도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죠. 따라서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성 원칙 안에 뭐가 있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 2월이 있고요. 사고 2월이 있습니다. 명시 2월은 그 연도 내에 지출을 다 끝내지 못하겠다. 그 예측이 될 경우에 그것을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합니다. 그래서 미리 국회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명시율은
제2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 2월은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자 1번 해서 적으시죠. 사고 2월은 1번 지출 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 못했던 경비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던 그 부대 경비 이 두 가지 경우가 사고 2월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이 불필요하고 하지만 제2월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에 명시 2월은 제2월이 가능하지만 사고 2월은 제2월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하나 언급하면요. 예비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시다. 자,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시죠. 예비비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예비비는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예비비는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국고금관리법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비비는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인데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하는 사용은 안 됩니다. 그런 사용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가 없고요. 또 예비비 지출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국회의 사후 승인을 요합니다. 사후 승인, 밑줄 것이죠. 사후 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예비비라는 게 있고 예비금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섞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금입니다. 그 예비금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독립기관이잖아요. 독립기관이니까 뭐를 좀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예비비를 청구하지 말고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국회나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런 간단한 지문이지만 2006년도에 국가직구급에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럴 때는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몇 분의 1 이내입니까? 네, 100분의 1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사용되는 용도 예를 든다면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같은 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 더 언급한다면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세 가지는 제외합니다. 세 가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 그랬죠? 법률에 의한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세출 예산 금액, 그 다음 개속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개속비의 총액, 이 세 가지 범위 밖의 것에 한해서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라는 것이요. 무엇만 부여하는가 하면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 권한까지 부여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게 아니고요.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채무 부담하고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걸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면은 사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총사업비 관리제도,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요 세 가지는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기재부고요. 총사업비 500, 300 신규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설명 간단히 드리면 이것은 사업기관입니다. 사업기관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경제성 분석하고 기술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술성 분석. 기술성 분석에 들어가는 게 뭐 토질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여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00억에서 500억 사이의 그 교통시설 개발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결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산은 날짜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짜를. 예산만 중시하고 결산을 좀 무시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결산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산은 예정적 수치였고요. 결산은 확정적 개수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보면 결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국회의 최종 심의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받아 적어 보시죠. 가로는 결산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여기에 주체가 누굴까요? 가로는 누굴까요? 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결산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장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의 절차를 봅니다. 맨 첫 번째가 출납 정리 기한입니다. 출납 정리 기한은요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그래서 출납 자체를 인정하는 기한이다 그 말이죠. 출납 정리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회계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출납 기한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출납 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출납 정리 기한 이렇게 놓으면 2월 10일이 아니고 12월 31일입니다. 예. 출납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2월 10일이고요. 세 번째가 보면
결산 보고서 제출입니다. 중앙관수에서 하게 되는데 결산 보고서 제출은 2월 말까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감사원한테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감사원은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산검사가 5월 20일까지 이제 끝나면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하는 게 5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재부 장관은 여섯 번째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데 5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고요. 이제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산도 마찬가지로요.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똑같습니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결산과 회계 검사가 됩니다. 세계잉여금 이런 게 나오네요. 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산상의 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잉여금의 사용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국회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결산에서는 이 감사원이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감사원의 그 기구 성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원은 어디 직속입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감사위원은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원장을 포함해서 7인의 감사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감사원법에 의하면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맞아요.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이 맞는데 만약에 헌법에 의하면 이렇게 헌법이라고 놓으면 5명에서 11명 이렇게 됩니다. 5에서 11 이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출제 문제의 헌법이냐 감사원법이냐를 잘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감사원의 기능이 결산을 승인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감사원은 결산 확인 기능을 합니다. 결산 확인을 하지 결산 승인은 안 합니다. 결산 승인은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 잘 보시고요. 그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이 말을 조금 풀어 쓴다면 1회계년도에 들어온 그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뺀 잔액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포함이 되지만 기금은 제외된다. 밑줄 긋고 별표 둘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포함되지만 기금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순서가 있는데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보면은 1, 2, 3, 4, 5 이런 절차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1, 2, 3, 4, 5 한번 읽어보면
지방교부세정선, 2번에 상환, 3번에 국채, 상환, 4번에 추경편성, 다음 연도로 이런 순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교재 보면은 이제 411페이지가 됩니다. 411페이지에 4번 결산과 회계검사. 그래서 결산 과정이 나오는데 그 날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제도의 개혁 부분입니다. 1번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교재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줄 보면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을 하고 성과 측정 결과를 활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요. 예산 과목, 이게 도입된 것은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는 그 중앙정부고요.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업예산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 과목 체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장관항, 세항, 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것이 프로그램 예산에 들어오면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총체적 어떤 배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예산 안에 말이죠.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 다음에 기금이 모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배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로서 예산 과정의 어떤 투명성을 좀 높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업의 전체 주기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사업 중심의 예산이잖아요. 그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예산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발생주의 회계하고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이것은 단식부기와 현금주의와 이제 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단식부기는 글자 그대로 단순하다, 복식부기는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식부기에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는 분들 보면은 기장을 맡기에요. 세무사나 이런 회계사한테 기장을 맡기는데 그럴 때 복식부기로 해달라 그러면
그 수수료,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말은 복식부기가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는 현금이 지출되어야 인식을 하고요. 발생주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렇게 한번 긁어도 바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식부기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는데요. 단식부기는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데요. 복식부기는 이제 복잡해가 차변과 대변에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복식부기를 하면은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가 다 일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제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파트를 달리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419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핵입니다. 밑에서 한 10번째 줄입니다. 이는 발생주의 핵에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거다.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현금이 유입될 때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발생할 때 기록한다. 그러니까 지출도 현금이 지출될 때가 아니고 재화를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 이해되시죠? 현금주의는 그에 비해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질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해당되는 것이 무상거래 이렇게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무상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가 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수령하는 걸 무상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상거래는 이 무상거래 형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자산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부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거래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미수수익 한번 봅시다.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미수수익은 현금주의에서는 어떨까요? 인식이 안 되죠.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발생주의에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나중에 받을 거니까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발생주의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봅시다. 감가상각 혹은 감가상각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주의에서는 현금 거래가 없으니까 인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발생주의에서는 뭐로 인식이 될까요?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원가를 계산하거나 평가를 요구할 때 적절하다.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정부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좀 복잡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식부기 보겠습니다. 단식부기는 수입, 지출, 잔액이죠. 간단했죠. 그러나 이 복식부기는 거래 금액을 장부에 2번 기록, 그래서 이중적 기록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 원인을 알게 되는 그 밑줄 것이죠. 이중적 기록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원인하고 결과를 차변하고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치를 가리켜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검증의 기능, 이게 바로 복식부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드릴 테니까 단식부기를 한번 할 때 어떻게 적을 건가 한번 적어보시고요. 복식부기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적어보시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5천억의 자금을 투입해서 청사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 단식부기는 어떻게 기재를 하고 복식부기는 어떻게 기재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것은 단식부기에서는 우리가 그 세출 예산 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시설비나 부대비 같은 걸로 집행하는 그런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식부기에서는 공사비 지출 5천억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 다 적는다 그랬죠.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차변에는 건물 5천억 원 이게 됩니다.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현금 5천억 원. 이렇게, 이건 뭐가 될까요? 자산의 감소. 이렇게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중으로 기재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현금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간단하다. 그리고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발생주의의 장점은 뭐냐면은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자기 검증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부정이나 어떤 오류를 발견하기가 쉽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단점도 있는데요. 현금주의의 그 단점은 뭐냐면은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없지만 수입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기록이 안 되니까 진정한 어떤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 그 발생주의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너무 복잡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그 공무원들의 회계 부문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점은 그 모든 그 채권이 발생할 때 그걸 수익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채권이 다 징수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채권 중에는 좀 부실 채권도 있잖아요. 따라서 수익의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실 채권은 못 받으니까요. 나중에 회수가 안 되니까요. 이런 장단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주의와 그런 발생주의 그리고 단식, 복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 재무제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재무제표는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정부 재무제표 화면을 보시면 재정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표가 있고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금 흐름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전에 그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요 네 가지 큰 그 종류를 설명했지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국가 결산 보고서 국가 결산 보고서 작성할 때 그 국가 결산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게 많아요. 뭐 결산 개요도 포함되고요.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그리고 성과 보고서 거기에다가
재무제표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결산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표가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면에 있는 그 네 가지가 되어 있는 중에 4번의 현금 흐름표는 결산보고서의 상의 재무제표에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재정상태표, 재무제표 중에 이제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보면 재정상태표는 저량을 나타낸다. 그 화면에 보시면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저량, 그 저량이라는 스톡의 개념입니다. 그 스톡의 개념이다. 그래서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상태표라는 것은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의 오른쪽입니다. 대변의 부채, 그리고 순자산 이렇게 이제 기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그리고 순자산. 순자산이 뭐예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스톡이라고 한다. 저량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11월 11월 15일 현재 재고가 몇 개 있습니까? 이런 게 다 특정 시점의 저량, 스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보면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볼 것이 재정운영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영표 이런 거에는 모두 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자, 재정운영표 보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이것은 유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로우의 개념이다.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량의 개념, 플로우의 개념이다. 이렇게 FLOW, 플로우의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재정 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여기에는 수익, 비용, 운영 결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순자산 변동표인데요. 이것은 순자산, 즉 자산 마이너스 부채의 정감 내역을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자산 변동표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가고 나간 걸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결산보고서상의 포함되는 재무제표에는 세 가지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세 가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했는가?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한번 맞춰보시죠. 자, 문제를 적어보십니다. 복식부기에서 이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에서 현금 자산이 200조가 있고요. 고정자산이 300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동부채가 100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수익이 300조. 재정수익이 300조. 그리고 비용이 200조라고 한다면
재정상태 보고서에 기재할 순자산액은 얼마입니까? 순자산액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죠. 답은 400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정상태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일단 문제에서 재정 수익과 비용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겠죠. 근데 현금 자산 200이니까 플러스 고정 자산 300, 전체 500에서 마이너스 부채 100 하면은 400조가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과정을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예산 제도의 개혁에서 프로그램 예산, 그리고 발생주의와 복식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